여러분은 파리의 세느강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파리 도시계획청에서 32년간 일해온 저도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세느강의 우아함과 역사적 아름다움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그런데 우연히 발견한 한강의 숨겨진 모습을 마주한 후 전문가로서의 제 오랜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서울 한강의 야경 또한 세계적으로 손꼽히게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나요? 오늘은 서울 출장 중에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충격을 받았던 놀라운 경험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서울에서의 여정, 특히 한강과의 만남을 통해 어떻게 편견을 깨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젠장, 이게 마리가 말한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거야?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에 점점 실망하고 있었어요. 고가도로, 무질서하게 늘어선 아파트 단지, 간판으로 가득한 상점들. 이것이 내 딸이 2년 동안 머물며 사랑에 빠졌다는 도시의 모습인가? 파리에 정돈된 오스만식 대로와 역사적 건물들이 그리웠습니다. 제 이름은 마르셀 듀부아입니다. 파리에서 30년 넘게 도시계획자로 일해온 제게 서울은 그저 지도 위의 이름에 불과했습니다. 지금껏 수많은 세계 도시를 방문했어도 서울은 솔직히 제 목록에도 관심사에도 없었죠. 오늘 이곳에 온 것도 전적으로 제 딸 마리 때문입니다. 마리는 2년 전 교환학생으로 서울에 왔다가 한국건축사무소에서 일하며 정착했지만 솔직히 그녀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리가 한국도시계획협회의 초청장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결국 일주일만 머물겠다는 약속으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거였죠.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쉰 후 창가에 서서 서울의 전경을 바라봤어요. 도시를 가로지르는 한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인상은 솔직히 실망스러웠어요. 세느강의 예술적인 아름다움과 역사적 깊이에 비하면 너무 단조로운 느낌이었죠. 세느강의 우아함과 낭만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제 눈에는 그저 어수선한 도시의 일부로만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마리를 만났을 때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서울은 놀랍긴 하지만 파리 같은 유럽 도시에 길들여진 제 눈에는 그저 복잡하면서도 특징 없어 보이는 그저 그런 도시일 뿐이라고요. 딸의 표정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지만 거짓말할 수는 없었어요. 피곤함을 핑계로 대화를 일찍 끝내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식 조식을 처음 마주했을 때의 당혹감을 잊을 수 없어요. 밥, 국, 김치 등 여러 가지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파리에서는 크루아상과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 모든 음식을 아침부터 먹어야 한다고요? 다른 문화라는 건 알지만 이건 너무 버거웠어요. 도시계획 회의는 더 지루했습니다. 모든 자료는 영어로 준비되어 있었지만 참석자들은 계속 한국어로 빠르게 대화를 나눴어요. 통역이 있긴 했지만 느리고 어색했죠. 잠시만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하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다들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에 끼어들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영어가 유창한 한국인 도시계획자가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가 말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라는 과장된 표현의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르네상스라니요? 정말요? 다빈치와 미켈란젤로가 그림 그리던 시대의 이름을 그저 넓기만 한 강에 붙이다니. 파리지앵으로서 약간 웃기면서도 황당했죠. 그는 한강이 단순한 하천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중요한 존재라고 도시의 생명선이라고 열정적으로 설명했지만 솔직히 제 귀에는 모든 말이 흘러갔어요. 머릿속에는 이미 파리로 돌아가는 상상뿐이었으니까요.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가 말했지만 속으로는 글쎄 그냥 강일 뿐이지 뭐가 그렇게 특별하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에요.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건 뜻밖의 폭우와 우연한 만남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예정된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음식은 훌륭했지만 솔직히 프랑스 요리에 길들여진 제 입맛에는 뭔가 부족했어요. 마음 한구석에는 빨리 파리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만찬이 끝날 무렵 창밖은 이미 폭우였습니다.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비 때문인지 택시를 기다리는 줄이 엄청 길었어요. 결국 우산을 들고 걸어가기로 했죠.
비는 생각보다 더 거셌고 강변을 지나는 길에 갑자기 바람이 불어 우산이 뒤집혔습니다. 급히 주변을 둘러보니 강변 쪽에 작은 전망대가 보였어요. 그곳으로 뛰어들어가 일단 비를 피했습니다.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펴보니 쉼터에는 이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젊은 한국인 남성이었는데 놀랍게도 영어로 인사를 건너더군요. 그는 자신을 한강 수위 조절 시스템을 관리하는 엔지니어 장세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도 제 이름과 직업을 말하자 그는 눈을 크게 뜨며 반가워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가 20년 전에 발표한 제 세느강 수위 조절 연구를 알고 있다는 것이었죠. 누군가 내 오래된 논문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묘했어요. 세윤 씨는 휴대폰으로 실시간 한강 수위 데이터를 보여주며 한강이 서울을 홍수로부터 지키는 중요한 방어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팔당댐부터 신곡 수중보까지 다양한 시설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관리된다고 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한강이 서울 시민의 식수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약 300만 톤의 물이 취수되어 정수 처리된 후 시민들에게 공급된다고 했어요. 파리에서는 세느강이 오염되어 식수원으로 사용하지 않는데 서울은 철저한 수질 관리와 최첨단 정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이토록 발전했다니 놀라운 부분이긴 했죠. 비가 잦아들자 세윤 씨는 저를 호텔까지 데려다주며 내일 한강을 따라 쭉 이동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평소라면 거절했을 텐데 뭔가 이 젊은 엔지니어의 열정이 나의 오래된 호기심을 일깨운 것 같았어요. 방에 들어와 창가에 서서 밤의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이제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도시와 강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자연현상으로 보였어요. 한강이 왜 한국인들에게 특별한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딸마리에게 전화해 내일 계획을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비 한 방울이 내 생각을 바꿔놓았다니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우연한 만남이 내 서울 방문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문득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세윤 씨의 제안으로 한강의 다리들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서울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31개나 있었습니다. 처음엔 뭐 그리 볼 게 있다고 다리까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도시계획자로서 호기심이 생기더군요. 첫 번째로 본 한강대교는 1917년에 처음 지어졌다가 한국전쟁 때 파괴되고 다시 세워진 다리였어요. 단순한 다리 하나에도 서울의 현대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가장 놀라웠던 점은 모든 다리가 단순히 도로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홍수 방지는 물론 다리 아래 공간은 문화시설이나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었다는 거였죠. 파리의 다리들은 주로 감상의 대상이었지만 서울의 다리들은 실용성과 기능성이 뛰어났어요. 반포대교에 도착했을 때 무지개 분수라 불리는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 분수를 볼 수 있었습니다. 파리의 다리들이 역사적 가치를 중시한다면 서울의 다리들은 기술과 미래를 향해 있다고 생각했어요. 반포대교 아래 쌍둥이처럼 있는 잠수교는 저의 가장 놀란 포인트였습니다. 수위가 올라가면 물에 잠기도록 설계된 독특한 다리였죠. 실제로 어제의 폭우로 일부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세느강이 범람하면 파리의 교통은 마비되는데 서울은 이런 상황까지 예상하고 도시를 설계했다는 사실에 감탄했어요. 점심시간에 한강변 레스토랑에서 강을 바라보니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보였습니다. 단순한 강이 아니라 도시의 생명선으로 느껴졌죠. 식사하면서 세윤 씨에게 서울 사람들에게 한강은 어떤 의미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한강이 시민들의 쉼터이자 놀이터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에서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어 안정감을 준다고 했어요. 파리에서의 세느강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역할이구나 싶었어요. 오후에는 마포대교를 방문했습니다. 이 다리는 예전에 자살 시도가 많았지만 최근 생명의 다리로 탈바꿈했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난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적어놓고 밤이면 센서가 감지해 조명이 켜지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죠. 한동안 이곳에서 넋을 놓고 바라보며 많은 생각과 감정들로 가슴이 먹먹했었던 것 같아요. 성수대교에서는 1994년 붕괴 사고 이후 한국의 건설 안전 기준이 크게 강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다리에는 슬픈 사연이 깃들어 있지만 이를 계기로 더 안전한 도시가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양화대교에 도착했는데 이 다리는 최근 보행자 전용 공간이 확장되어 시민들이 강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다리 위에 서서 노을이 지는 한강을 바라보니 서울이 정말 아름다운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 종일 다리들을 둘러보고 나니 한강이 단순한 장벽이 아니라 도시를 하나로 연결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느강이 파리의 중심축 역할을 한다면 한강은 서울의 혈관과도 같았어요. 모든 지역을 연결하고 하나하나 사연이 있으며 생명을 불어넣는 존재와 같았죠. 오늘 들은 이야기 중에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서울 시민 대부분이 한강물을 정수해서 마시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파리에서는 세느강물을 식수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서울 전체가 물과의 공존을 위해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한강 줄기를 둘러보고 나니 이 도시를 바라보는 제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파리는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을 중시했다면 서울은 보이지 않는 곳에 더 많은 공을 들인 것 같았습니다. 세윤 씨의 한강은 서울의 젖줄이라는 표현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처음에는 한강을 단순한 물줄기로만 봤지만 이제는 그 안에 담긴 역사와 기술,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마리에게 전화했더니 한국건축사무소에서 정규직 제안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반대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지금은 그녀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에 온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 도시와 한강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처음엔 낯설고 혼란스러웠던 도시가 이제는 매력적이게 느끼고 있었죠. 파리에서 오래 일하면서 저는 유럽식 도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서울은 다른 방식으로 발전했고 그 안에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1개의 다리가 연결하는 건 단순히 도시의 남북이 아니라 어쩌면 저와 이 도시 사이의 거리감도 아니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세윤 씨와 약속한 시간에 맞춰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마리는 개인적인 약속이 있어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이제는 딸 없이도 괜찮았어요. 한강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하니 세윤 씨가 2대의 자전거를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자전거를 탄 지가 꽤 오래되어 처음에는 조금 불안했지만 곧 균형을 잡고 한강변 자전거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자전거 도로는 총 80km가 넘는다고 했어요. 도로는 놀라울 정도로 잘 정비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차량 통행과 완전히 분리되어 안전하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강변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운동하는 사람들, 책을 읽거나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도시 중심에 이렇게 여유로운 공간이 있다는 것이 파리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중간에 쉬기 위해 강변 카페에 들렀는데 문득 아내와 세느 강변에서 찍었던 사진이 생각났어요. 세느강이 오랜 역사와 예술이 녹아든 강이라면 한강은 현대적 활력과 시민들의 일상이 어우러진 강이었죠.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며 한강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한강에는 작은 섬들이 있고 특히 밤섬은 철새 도래지로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자연 그대로의 섬이 보존되고 있다니 파리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다리 위에서 바라본 한강의 전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강을 따라 이어진 고층 빌딩들, 그 사이로 보이는 산들, 물 위에 반사된 햇빛까지. 세윤 씨에게 부탁해 한강을 배경으로 사진도 한 장 찍었어요. 한강이 세느강보다 약 10배 정도 넓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세느강이 아늑하고 친밀한 느낌이라면 한강은 웅장하고 시원한 느낌이었어요. 저녁에는 한강변에서 열리는 재즈 공연을 즐겼습니다. 강변에 앉아 음악을 들으며 본 한강의 밤 풍경은 마치 그림 같았어요. 파리행 비행기 예약을 잊고 있었다는 사실도 떠올랐지만 더 이상 서둘러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마리에게 전화했더니 내일 저녁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에 온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 도시와 한강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파리에서 오래 일하면서 저는 유럽식 도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서울은 다른 방식으로 발전했고
그 안에서도 충분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31개의 다리가 연결하는 건 단순히 도시의 남북이 아니라 어쩌면 저와 이 도시 사이의 거리감도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침대에 누워 마리의 이야기가 무엇일지 궁금해했습니다. 아마 한국에 더 머물 계획일 텐데 이제는 그 결정을 존중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문득 저도 파리로 돌아가기 전에 서울에 더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보지 못한 한강의 모습이 많았고 한강을 중심으로 발전한 서울의 미래가 궁금해졌어요. 파리로 돌아가기 전 세윤 씨는 저를 한강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강 상류 지역이었어요.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 그대로의 한강을 보고 싶다는 제 요청을 기꺼이 들어준 것입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점차 자연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도착한 곳은 작은 언덕 위였는데 그곳에서 바라본 한강은 도심에서 본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흐르는 넓은 강이 아니라 푸른 산들 사이로 흐르는 맑은 강이었어요. 물이 정말 맑아서 바닥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한강의 진짜 모습입니다. 세윤 씨가 말했어요. 도시에 들어가기 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죠. 그는 서울이 이런 자연환경과 공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질 보호를 위한 정책, 생태계 보존 프로그램, 그리고 시민들의 환경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까지.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강 수계에 설치된 수질 자동 측정망이었어요. 매 시간마다 물의 상태를 측정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대응 시스템이 가동된다고 했습니다. 언덕을 내려와 강가를 걸었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물고기가 뛰어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파리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세윤 씨는 걸으면서 한강의 역사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강은 수천 년 동안 이 지역 사람들의 삶과 함께해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강은 단순한 자연환경이 아니라 삶의 일부라고 했죠. 점심때 근처 마을의 작은 식당에서 강에서 직접 잡은 민물고기로 만든 요리를 먹었어요. 신선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세윤 씨에게 물었죠. 서울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면서도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자연을 지배하기보다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중요시했어요. 그 철학이 현대 도시 개발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오후에는 다시 도심으로 돌아와 한강의 생태공원을 방문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있는 이 공원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최대한 보존하고 있었어요. 갈대밭, 습지, 그리고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도심에서 이런 자연환경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세윤 씨는 이 공원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 과정에서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전에는 이곳도 콘크리트로 덮인 공간이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민들의 요구와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로 자연을 되찾는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녁이 다가오자 세윤 씨는 저를 한강변의 작은 언덕 위에 있는 카페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바라본 서울의 전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도시가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서울은 빠르게 변했지만 한강은 여전히 시민들의 쉼터이자 위로가 되는 존재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강가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추억을 만드는 것. 그것이 한강이 서울 시민들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창밖을 바라보니 강변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거나 음식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하나의 커다란 공동체처럼 보였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한강변의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강변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그저 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사람들까지. 지난 일주일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불편함과 선입견, 그리고 한강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점차 이 도시와 강의 진면목을 알아가면서 느낀 놀라움과 감동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많은 것이 변해 있었어요.
서울은 파리와는 완전히 다른 도시였습니다. 역사와 전통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도시였어요. 하지만 그 빠른 변화 속에서도 자연과 사람이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었죠. 호텔방에 돌아와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봤어요. 이제 이 강은 처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라 서울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고 있는 살아있는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파리로 돌아가는 날이 왔습니다. 마리와 민호는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다음에는 내 엄마도 데려올게. 그녀도 한강의 매력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 마리는 기쁜 듯 웃었습니다. 민호와도 따뜻하게 악수를 나눴어요. 그는 이제 낯선 한국인이 아니라 딸을 행복하게 해줄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세윤 씨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그가 아니었다면 저는 한강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한 채 서울을 떠났을 테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을 떠올렸습니다. 도시계획자로서 30년 넘게 일해왔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또다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될 줄은 몰랐죠.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불편함과 선입견, 그리고 한강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점차 이 도시와 강의 진면목을 알아가면서 느낀 놀라움과 감동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안에서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서울은 파리와는 완전히 다른 도시였어요. 역사와 전통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도시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빠른 변화 속에서도 한강이라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었죠. 특히 한강은 도시의 심장으로서 서울 시민들에게 쉼과 활력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면 이 경험을 바탕으로 세느강 개발 계획에도 한강에서 배운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보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일상과 강을 더 가깝게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그 넓은 강줄기가 도시를 감싸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저는 파리로 돌아가지만 마음 한편에는 영원히 한강을 담고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이 강을 보러 서울을 찾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파리지행이 한강에서 발견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저는 프랑스 도시계획자로서, 그리고 한 아버지로서 서울이라는 도시와 한강을 새롭게 발견하고 딸의 선택을 이해하며 무엇보다 제 자신의 시선을 넓히는 여정을 마쳤습니다. 한강은 제게 단순한 강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안내한 길잡이였어요. 그리고 이제 세느강을 바라볼 때도 저는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강과 도시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겠죠. 조만간 전 또 한국을 방문하게 될 것 같아요. 그때 만나는 한국의 모습은 또 어떠할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